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선우은숙 씨의 전 남편 유영재 씨가 본인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마침내 성추행 프레임으로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프레임으로 씌운다? 이거 성추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프레임을 씌울 정도는 아니라는 건가요? 음악을 깔고 비장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들과 따로 만찬요?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점심 먹자고 해서 안 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체 어찌 된 건지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그래요? 조금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같이 비대위에 몸담았던 김경률 회계사가 뭔가 통화는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콜록콜록 하더라. 아픈 것 같다. 아픈 건 확실한 것 같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과의 밥은 안 먹었는데 지금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저녁 만찬을 했다고 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0총선 때 자신의 어떤 당을 함께 이끌었던 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라는 게 지금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은 거절을 했잖아요.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더욱더 확산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먼저 비대위원들과의 만찬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가졌는데요. 지난 16일이 어떤 날이냐? 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만찬을 하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총선 책임을 물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식사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도 했었는데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들과 전원과 가진 식사 자리는 약 2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때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함께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만찬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전직 비대위원 중에 몇 분이 총선 끝나고 나서 한 전 위원장에게 식사 자리를 한번 갖자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건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총선 패배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서 칩거를 해온 한 전 위원장의 첫 외부 일정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총선 참패 이후 첫 일정이 자신과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비대위원들과의 저녁 자리, 만찬 자리였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4월 16일이었다. 그 16일이 무슨 날이었냐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 모처에서 4시간 정도 만찬 저녁을 먹은 그 날짜였다. 공교롭게 겹쳤다. 그런데 그 비대위원과 손정혜 변호사 대체 무슨 얘기를 2시간 정도 했을까요? 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심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검사 시절에 자천됐을 때를 떠올리면서 네.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어허. 내공을 쌓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만찬에 참석했던 참석자 발언을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데요? 선거 때와는 달리 약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 어허. 계속 기침하고 힘들어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고 특히 선거 기간 중에 판세가 좋지 않다는 여론조사 보고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약한 모습. 선거 때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이크 잡고 막 주먹 불끈 쥐고 막 이 유세차 올라가서 그런 모습과는 달리 콜록콜록 하면서 약한 모습 많이 보였다.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짠했다 뭐 그런 느낌 받았나 봐요. 그런데 좌천, 이 검사실의 좌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거 기간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번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의 이 일산에 제가 한 4번째 좌천될 때가 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자, 백성문 변호사님, 선거 기간 때는 자신이 검사 시절에 좌천당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좌천당했으니까 이른바 핍박받고 뭔가 좀 콘에 몰렸다, 억압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선거운동 기간 내에 민주당을 향해 공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엊그제 16일 날 비대위원들과의 총선 참패 이후 만찬 때도 좌천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많은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확실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과정 내내 그랬던 것 같고 총선 이후에도 그 과정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몸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전해 듣기로도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대통령과의 오찬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좀 의문이 들긴 하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좌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네. 지금 상황에 아까 좌천이라는 의미가 좀 억울하게 물러나서 돌아다니게 된 것. 물론 그곳에서의 생활은 좋았지만 그 아까 핍박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홍준표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엄청난 독설들을 그냥 계속 쏟아냈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보다 먼저 만나요. 총선을 진두지휘한 사람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1대1도 아니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정말 막역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한번 보자 이러면 되는데 비서실장 원내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내키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죠. 그래도 뭐 링거라도 맞고 가서 뭐 오찬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오죽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겠느냐 두둔한 의견도 있지만 지금 두 분 사이가 정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위치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실 총선 앞두고 지난해 12월 긴급 투입 구원투수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우를 해준다는 느낌은 요만큼도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우리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밥 먹는 자리에 안 가? 아프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에 맞춰주는 게 그 예의입니다.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유세 지원을 오면서 만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강하게 느꼈고요. 예.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뭐 할까 말까 물어봤다면 네. 저는 이를 악물고락도 만나라.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 뭐 대통령께서 조만간? 다시 한번 초청을 하시면 뭐 수락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아니 안 만날 이유가 있나요? 조정훈 의원은요. 사실 그 특정 약 이름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 뺐는데 그 몸살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그 약 2알에도 먹고 가서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심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목소리 톤은 조곤조곤 얘기했지만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여기에다가 또 말을 좀 보탠 분이 있다는데 어떤 분입니까? 바로 김종인 네. 전 개혁식당 상임 고문이 말을 보탰습니다. 아하.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밥 먹을 기분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 한정 위원장에게 선거 기간 재량권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한 전 위원장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 고문은 그래서 앉아서 구말리를 보는 걸까? 근데 저 얘기를 어떻게 뭐 어디서 들은 얘기일까요? 재량권을 줬네 안 줬네를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 뭐 사실 그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갈등 양상 등이 좀 보였을 때 그걸 가지고 충분히 짐작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선거 과정 내내 소위 당정 관계를 완전히 수직적인 걸 수평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죠. 거기서 더 심하게 갈등 상황에 노출되면 총선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재량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열심히 했지만 억울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이번 총선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 있다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갈등 양상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정 관계가 이렇게 계속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지금 가뜩이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세요. 어쨌든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뭔가 약간은 두둔하는 성격의 그런 발언이잖아요. 아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밥 먹고 싶은 기분 없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야.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마지막 SNS 그 내용에도 지금 관심이 쏠린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뭐 응원하거나 옹호하는 발언도 있지만 사실 정치권의 대부분 시각은 약간 비판 수위가 고조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일단 처신에 있어서 비판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한 전 위원장이 짤막하게 SNS에 남긴 글에 지금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 아파서 뉴스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처지를 두고 마음 아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지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다독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또 앞으로도 지지를 할 것이다라는 글도 있고요. 돌아오실 날을 기다립니다라는 기다림의 글도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요. 유승민 대표의 지지자입니다. 다시 지지하고 싶은 리더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묘성 기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옆에 요만한 크기로 화면 보여드렸죠. 막
화환들이 쫙 질비해 있죠. 그게 어느 결혼식장 그 화환 아니에요. 지금 저 화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컴백컴 돌아오라. 지금 와 돌아오세요. 한 전 위원장님 돌아오세요. 응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런 응원 화환이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쫙 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각에서는요. 백성원 변호사님. 이상하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에서 예전에 누가 떠오른다. 그 누가 막 떠오른다.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준석 대표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과정에서 결국 이번엔 당을 바꿔서 또 당선이 되기도 그러네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 대표 때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이런 과정에서 또 갈등을 겪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의 고초를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일단은 선거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22대 이제 등원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임기가 더 길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이제 당 내부 분위기도 조금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앞으로 향후 있을 전당대회 바로 등판한다. 아니면 전당대회는 건너뛰고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있을 보궐선거 뭐 예상이 저희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보궐선거는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보궐선거 때 전격적으로 등판을 해서 그 이후에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아하. 대권까지 이어간다.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 대선 당시에 직접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이제 뭐 국민들의 부름이나 뭐 당내 필요성 때문에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상 최소한 이번 전당대회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좀 스스로 부족했다는 부분도 좀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이 소위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좋든 싫든 간에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과 주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뉴스파이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운숙 씨와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혼한 후에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죠. 뭐 사모니였네, 사실혼이 있었네, 유영재 아나운서가. 그런데 어제 전해드렸죠. 급기야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아나운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고소장을 분당 경찰서에 접수하게 이르렀다. 그런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유영재 씨가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그랬죠. 유영재 씨 할 말 있으면 뉴스파이에 연락 주세요. 그랬죠. 드디어 유영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서 선우숙 씨 스케줄을 나가서 둘만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갑니다. 이게요. 이제 그 해당 방송사는 언급 안 하고 이미 그 모 방송사의 라디오 DJ는 하차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서도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음악 쫙 깔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 들어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본인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국어 공부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게 저도 궁금하고 좀 의아한 대목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유영재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장을 낸 그렇죠. 거거든요. 이번에 입장을 낸 이유가 사건의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성추행 고소가 들어오면서 형사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이번 입장도 바로 성추행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뭐 성추행을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아하.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랬죠. 막상 그 입장 밝힌 걸 보니까 네. 뭐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여기서도 해석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성추행을 안 했는데 모함한다는 뜻인지 있었지만 상대방이 그걸 프레임으로 이용한다는 뜻인지 뭐 작게 있었는데 크게 침소봉대했다는 뜻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하.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논법은 일반적으로 억울하다고 할 때 쓰는 어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성추행을 안 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히면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 안 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네. 뭔가 뉘앙스만 흘리는 듯한 아하.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의아하고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하. 아니 웬만하면요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그동안 그 어떤 질문에도 명쾌하게 딱 해석을 해주셨던 분인데 지금 그런 하재근 평론가님조차도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명쾌하게 딱 잘라 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유영재 아나운서가 밝혔던 그 중에 비장한 목소리를 밝혔던 내용 중에 보세요. 백성 변호사님. 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 프레임을 유영재한테 씌웠다. 그래서 그대로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인 것처럼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겠다. 보통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고소를 하거나 어떤 그런 액션에 나섰을 때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좀 유영재 아나운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그거는 뭔가 내가 옳다 저쪽이 옳다 법정에서 티격태격 하는 것을 통상적인 법적 다툼이라고 하죠. 예. 근데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고소인.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피의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법적 다툼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영재 씨가 말하는 법적 다툼이 우리 대중들한테 일반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로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이거 허위 사실로 내 명예를 지금 사실 뭐 대국민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땅으로 실추했잖아요. 그렇죠, 네.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던가 네. 아니면 나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받아서 손해를 많이 봤다. 위자료 청구를 하던가 민사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일단은 특별한 다른 액션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네. 앞으로 그걸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그냥 법적 다툼이라는 표현 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 지금 2차 해석까지 실패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영재 아나운서 이 말에 대해서 1차 해석, 2차 해석 지금 다 명쾌하게 지금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렇게 지금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잖아요. 나에게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 과연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유영재 씨의 이 말에 대해서 선운숙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법률 대리인의 얘기를 통해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녹취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추행의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인정하고 미안하고 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고생 많이 하는데 외로워 보였다. 라는 게 그 추행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슨 뭐 어깨동무를 했다, 뭐 손을 잡았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영재 씨의 어떤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많이 좀 왜곡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손은수 선생님과 언니분께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궤변을 하냐라고 해서 많이 좀 황망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선운숙 씨와 그 이번에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께서도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냐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유영재 아나운서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인지 해명인지 모르겠지만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고의는 아니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노정원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어깨 동무나 손 잡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추행은 아니었다는 것 같고, 일단 그 행동 자체가 그거보다는 훨씬 좀 심각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희가 녹취록을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뭐 사실 선운숙 씨의 또 언니의 그 개인 인격을 생각한다면 그게 정확히 알려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행위는 인정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그래서 성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 이게 보통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강제추행을 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전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아직은 단언하긴 안 합니다만.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가 법적 다툼을,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겠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정원 변호사를 고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저희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건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 유영재 씨가 하는 법적 다툼, 그게 이제 현실적이려면 저는 이 변호사님을 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자, 유영재 씨가 이제 입을 열었고 앞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추행 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보세요. 과거 선운숙 씨는 MBN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언니는 나한테 엄마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런 엄마 같은 존재인 친언니가 이번에 이런 피해를 당한 걸 뒤늦게 알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말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 학교 다시 다녀야겠어요. 국어 공부 다시 해야겠어요. 일단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명쾌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 뜻을 도대체 모르겠는 게 보세요. 이혼 사유를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때 이혼 사유를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썼다? 아니, 대체 무슨 사유가 있길래 그걸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문까지 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김묘성 기자님이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앞서서 지금 앵커께서도 그러시고 변호사님도 또 대중문화 평론가님께서도 지금 해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대한 유영재 씨에게 빙의가 돼서 그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하는 그 심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이혼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선운숙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책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죠. 이 침묵은 무책임하다,
또 대중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해명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적시의 그 타이밍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졌느냐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자신은 정확히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라는 걸까요? 뭐냐면 이혼 통보도 톡으로 받았다. 톡으로 틱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운숙 씨 측은 어떤 반박을 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그 처형이 당하신 거예요. 비밀 유지는 기본적으로 불법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상. 강제추행은 불법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비밀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선웅운숙 씨의 도덕적 비난과 감정적 어떤 서운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의 이 얘기를 꺼낸 의도는 뭘까요? 논점을 흐리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안을 회피하려는 걸까요? 시선을 돌리려는 걸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가 그동안 저희도 이게 다 해석을 해야 되고 계속 해석에 제대로 하는 걸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래를 틀고 DJ를 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그때도 우리 계속 해석했잖아요. 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네. 본인은 나름 신의를 지켜서 그랬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 네. 근데 조금 전에 노정원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친언니에 대한 강제 추행이 그 이혼할 때 그 이혼 사유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일체 얘기를 뭐 외부적으로 누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비밀 누설 금지하고는 조금 무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유영재 지금 그 아나운서는 계속 하는 얘기가 야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다 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 주나 그렇게 합의해 놓고서 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선운숙 씨에 대한 서운함 약간 도덕적 비난 이 이상 뭐 이하도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론적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 해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자료 화면 나갔던 게 뭐냐면 이게 커튼이 딱 쳐 있고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게 뭐냐면 두 사람이 재혼 후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숙소에 앉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예능이니까 뭔가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만 한 설정이었겠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혹시 저 때부터 두 사람의 뭔가 감정이나 생각하는 곳,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게 평행선이었나?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부부가 대화하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영상 보면. 그런데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서 이미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앞으로 절차는 경찰이 어떻게 하나요? 유영재 아나운서한테. 사실은 피해자는 선우은숙 씨가 아니고 그 처형, 그 언니가 피해자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진술 먼저 경찰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 사건이고 강제추행죄가 지금 뭐 반의사불벌죄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당사자만 있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그 당시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유영재 씨가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체적 접촉행위는 있었으나 그건 어떤 성적인 고의를 가지거나 성충동이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보면 충족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변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 판례는
강제추행의 추행죄는 이런 성적인 욕망, 뭐 어떤 그런 성적인 고의성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인 접촉이 그 사람에게 수치심이 야기할 수 있으면 유죄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그 신체 접촉을 했었고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다라고 한다면 유죄 판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줄기차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분당 경찰서 측에 접촉을 해봤어요. 이 고소장이 접수된 건 그제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궁금했어요. 사실 뉴스파이터만 궁금한 건 아니시잖아요. 시청자분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 사안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연락을 해봤는데 다행히 연락됐고요. 경찰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그제 고소장이 접수된 건 맞다. 무조건 이 사안은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래요. 그리고 양측을 모두 불러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저희가 또 받아냈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재 씨를 둘러싼 논란 의혹은 또 있어요. 선운숙 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 이런 게 일파만파 퍼졌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이것도 언급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의 사실혼,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운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럼 보세요.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자신에게 제기됐던 선운숙 씨 친언니를 자신이 강제 추행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고소가 된 거, 피소된 거, 그것도 자기의 성추행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이 계속 자기를 올가맬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실혼 관계도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 의혹도. 그러면 애초에 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등등등 그 사람을 상대로 아까 말한 법적 다툼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않고 자기가 일단 아니라고만 해서 믿어달라 이런 얘기로만 할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네. 뭐 이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영재 씨 말을 근거해서 추측을 해보면 유영재 씨는 그동안 나는 침묵을 지켜왔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짊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혼자 짊어지면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우식 씨는 그렇게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 비밀 엄수 약속을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거 같은 뉘앙스인데 어쨌든 유영재 씨는 그동안 유영재 씨를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의혹이 뭐 사실혼한 거 아니냐, 뭐 동거, 양다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면서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선우식 씨와 결혼하면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 사유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뭐 선우식 씨가 뭐 별다른 어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나한테 부당하게 그렇게 결혼해놓고 변심해서 톡으로 이혼 통보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걸 다 받아줬고 그래서 비밀엄수 상대를 위해서 비밀엄수까지 다 하고 있는데 상대는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는 또 나한테 더러운 성추행이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재 씨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고 오히려 선운숙 씨가 가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재 아나운서가 주장했던 내용 조금 전 바로 직전에 그 말 그래픽 말 CG 좀 보여주세요. 그걸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둘러싼 뭐 동거를 했다. 선운숙 씨와의 결혼 전에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이성과의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운숙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혼 여성이 유영재 씨한테 사실혼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었어요? 이 부분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선운숙 씨가 왠지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되게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듯한 그 뉘앙스를 보이셨는데요. 인연이 있었지만 뭐 정리하고 선운숙 선생님을 만났다.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러면 정리하고 만나야죠.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실혼을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운숙 선생님한테 고지를 했냐가 문제입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차차 밝힐 예정입니다. 자, 혹시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혼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한 근거 배경은 선운숙 씨가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사실혼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기 결심까지 이르렀다. 그럼 보세요. 이건 형사 사건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이혼 취소 소송을 할 때 혹시 저 부분이 혹시 뭐 참작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나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혼 취소 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혼인 취소. 제기한다라고 네, 하시는 혼인 취소 건데요. 소송, 네. 일단 혼인 취소 소송의 요건은 기망당했을 것, 그리고 그 사람에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혼 관계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잖아요.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혼도 있었다, 삼혼도 있었다고 하지만 네. 보통 남녀가 결혼할 때 이 배우자가 전에 결혼을 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 또는 그게 몇 해 있었던 것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숙 씨 입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했더라면 혼인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알리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것이지 사실혼을 정리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문제 삼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정리하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여기서도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명확한 부정행위가 추가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아서 내가 착오나 기망에 의해서 혼인을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 혼인 자체가 취소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요.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게 선운숙 주장이고 그리고 유영재 씨는 180도 나는 그런 거 아니고 사실혼 관계 그거 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그러면 혼인 취소 소송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었다는 걸 이거 어떤 식으로 예를 뭐 입증 증명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유영재 아나운서는 2번의 이혼. 그거는 뭐 보니까 선운숙 씨 측도 서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상 쟁점인데 네네.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 측은 이성을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혼 동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노정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가 없지만 누가 봐도 부부. 이게 사실혼이에요.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 했는지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딱 봐도 저기 부부고 뭐 시부모님들도 자주 뵙고 네네. 사람들도 부부라고 하고 호칭도 그렇게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거주지에서 그런 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입증할 게 너무 많죠. 주변의 진술이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정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혼인 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갖게 된다면. 그런데 보세요. 재혼한 지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유영재 아나운서와 재혼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제 파경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사생활 논란, 유영재 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 거기에다가 이혼까지, 혼인 취소 소송까지, 그리고 직전에 이제 자신의 친언니가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경악스러운 그런 피해까지.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선운숙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 당분간 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계획 나왔습니까 혹시? 뭐 손흥식 씨가 무슨 계획인지는 뭐 지금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거의 뭐 무너질 지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네. 언니한테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혼절을 했다고 했으니까 세상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손흥식 진짜. 씨하고 손흥식 씨 언니하고 다 충격을 크게 받고 상처도 받았을 텐데 네. 그래도 손흥식 씨가 좀 몸을 빨리 추스려서 아하. 뭐 정상적인 일상을 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두 사람 다 결국 법적으로 어떻게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앞으로 경찰이 뭐 조사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나 또는 이제 법정에서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서 분당경찰서 입장 저희가 전해드렸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래요. 반드시.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다 공정하게 들여다볼까 하니까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 차분하게 그리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너무 오싹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50대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에 이들은 20, 30대였을 것으로 추정이 아하, 되죠. 네. 1998년, 그때도 이 남성은 유부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방에서 종업원이었던 여성을 만나서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2011년이 됐을 때는 이 여성이 내연녀입니다. 내연녀는 남성의 도움으로 부산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네. 또 이후에도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불륜 사실은요. 내연녀의 아들까지도 다 알 정도였다고 하네요. 두 사람의 불륜 무려 20년간 이어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20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남성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꾸준히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 내연녀는요. 2020년 4월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연 관계에 회의를 느꼈고 이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내연녀가 무슨 생활고에 얼마나 뭘 시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시작을 하재근 평론가님 부적절한 관계 떳떳지 못한 관계로 시작해놓고 그걸 20년 동안 지속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 가족에 대한 상대방 남자 가족에 대한 분노까지 느껴요. 가정이 있는 남성하고 불륜 관계를 지속해서 금전적 이득까지 취득한 당사자가 본인인데 네. 누구를 지금 원망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네. 남성의 부인이 자신을 원망했으면 원망했지 네. 왜 내연녀가 원망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문제는 네. 2010년 4월경에 지금 그 남성에 대해서 분노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그 즈음에 이 내연녀가 대출금 등을 청산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상대방 남성한테 돈을 달라고 내연녀의 아들하고 함께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뭐 돈을 안 주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1년 가까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네. 그 상대방 남성, 50대 남성은 돈을 주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 50대 여성, 이 내연녀 50대 여성하고 그 아들이 심지어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2022년 3월 2일에 네.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요? 뭐 여자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가슴에 한을 품게 했다. 그래서 너는 뭐 죽어야 해. 오늘이 너의 재산 날이다. 이런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메시지 내용만 봐도 섬뜩한데 손정혜 변호사님 설마 이걸 그냥 실행에 옮긴 건 아니겠지요? 사실은 저 메시지 굉장히 좀 섬뜩하잖아요. 네. 이 50대 남성이 이것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아내와 함께 이 내연녀 집으로 찾아갑니다. 어허.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네. 결국은 그 돈,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지고 언쟁이 높아진 겁니다. 어허.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이 금전 문제로 언쟁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 다툼이 지속되니까 네. 이 50대 남성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해서 2차례나 신고를 해서 2차례 다 다녀갔지만 지금 이게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CCTV 찍힌 거예요. 되게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제 이건 가정사에 내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분리 조치만 한 뒤 이제 떠난 상황이었는데 어허. 일단 내연녀와 내연녀의 아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 지급하라, 보상하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돈을 주지 않겠다는구나, 돈을 못 받겠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 내연녀의 아들이 경찰이 이제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머나? 그리고 실제 50대 남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요. 어머나?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이 장면을 보고 잘못했다 이를 말리기는 했으나 결국은 아내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 내연녀의 아들이 자기 엄마의 상대방 남자와 그 아내분한테 흉기를 휘두른 동안 이 내연녀 아들 엄마, 즉 내연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여기서 너무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 당시에 내연녀가 자기 아들이 50대 남성 부부를 향해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켜봤는데 50대 남성하고 남성의 부인이 다 이제 피해를 당한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쓰러졌는데 50대 남성 부인이 몸을 이렇게 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었던 거죠. 세상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지켜보던 내연녀가 자기 아들한테 손짓을 하면서 저기 저 여자 살아 있다고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연녀의 아들이 다시 흉기를 휘둘러서 50대 남성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게 지금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너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악마 같은 범죄잖아. 근데 세상에 어떻게 김묘성 기자님, 내연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본인의 행동을 부끄러워야지 그거를 내연녀가 자기 아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오후 4시 40분경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녀의 아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당한 50대 부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범행 후에 도주하는 모자의 모습이 어머나? 당시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세상에. 함께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황급히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아들과 내연녀의 어이구. 모습입니다. 부부를 살해한 후에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이들은 차를 타고요, 경주로 도주를 했다가 범행 2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해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보세요. 저 차를 타고 얼마나 급히 현장에서 내뺐으면 당시에 저 입구에 차를 타고 나갈 때 행인이 하마터면 저 차에 치일 뻔할 정도여서 저렇게 지금 다급하게 도망갔지만 결국은 자수를 선택했는데, 당시에 사건 목격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나더라고. 그래서 깜짝 나왔지. 나오니까 피를 너무 흘러나오면서 아이고 그분들 차라리 놀래갖고만. 그야말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엄마, 이 악마 같은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법정에서도 굉장히 뻔뻔했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실행했던 건 내연녀의 아들이죠. 이 아들은 원래 살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했고요. 우발적 범행은 통상적으로 형량이 좀 낮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내연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 아들하고 공부 안 했는데요. 근데 아들이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아내가 죽어갈 때 손짓해가지고 그렇죠, 알려주기도 했고, 그런데 나는 오히려 현장에서 아내를 좀 도우려고 했어요. 이런 뻔뻔한 주장을 했고, 네. 재판부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눴던 문자 메시지, 저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지급하지 않으면 뭐 주변에 알리고 뭐 죽이겠다, 너 재산날이다,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보내왔죠. 네. 그리고 그날 돈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실행행위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경찰이 가자마자 우발적이고 화가 났으면 경찰에 있을 때 격분해서 해야죠. 경찰 가는 거 맞아요. 보고 네. 집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나서 살해를 한 것이기 세상에. 때문에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로 보이고, 그리고 아들 제지하지도 않고 피해당한 피해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더
가서 살아있다는 걸 알려서 더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을 보면 네. 이거는 명백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네. 직접적 실행행위를 했던 내연녀 아들에게는 무기징역, 내연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또 형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이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엄마와 아들 모습을 봤는데요. 그나마 법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이런 중죄를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오싹하고 경악스러운 범죄였습니다.